사람은 꿈 하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말해야겠군요. 꿈을 꾸었다는 것이 죽음의 이유가 되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꿈을 꾸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꿈에 모여들었으며 그것을 두려워한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형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칼 한 번 들지 않았고 반란을 뜨한 적도 없으며 그냥 붓을 들고 시를 쓰고 그림을 보던 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죽어야 했던 왕자의 이야기입니다. 세종의 새 아들. 세종에게는 아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눈여겨본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 문종, 점잖고 학식이 깊은 왕자였습니다. 말을 아꼈고 신중했으며 아버지의 학문을 가장 충실하게 이어받은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수양대군, 강했습니다.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방 안에 앉아 책을 읽는 것보다 마당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데 능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셋째, 안평대군, 달랐습니다. 형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 왕자들이 뛰어노는 시간에 안평대군은 혼자 방 안에 앉아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먹을 갈고 종이를 펼치고 한자 한자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세종이 그 방 앞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붓소리였습니다. 먹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 세종은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8살짜리 왕자가 혼자 조용히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무얼 쓰고 있느냐? 안평대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담장 너머로 매화가 피었는데 그 모양이 좋아서요. 세종은 방 안으로 들어와 아들의 글씨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보았습니다. 이용아, 예, 아바마마, 내 글씨가 아비보다 낫구나. 안평대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가 빨개졌습니다. 세종은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세종은 이 셋째 아들을 더 자주 불렀습니다. 함께 글씨를 논하고 시를 이야기하고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안평대군은 그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글씨. 안평대군이 성인이 된 뒤 그의 글씨는 조선 전체에 퍼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왕자의 글씨를 보고 나면 다른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붓을 대는 순간 종이가 살아있는 것 같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도 썼습니다. 그림도 그렸습니다. 좋은 그림을 알아보는 눈도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의 집, 피해당, 이름의 뜻은 게으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왕산 기슭의 무게정사 처마, 그 두 공간은 조선 최고의 문인들이 모이는 살롱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무게정사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지편전 학자 성삼문이 왔고 박백년이 왔으며 이계가 왔습니다. 안평대군이 새로 들여온 그림을 펼쳐놓았습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오래된 산수화였습니다. 왕자 저하, 이 그림은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성삼문이 그림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북경에서 사신편으로 들어왔다네. 200년은 된 것 같더군. 200년이라 그런데 붓질이 어째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그림이라 그런 것이지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는 것. 박백년이 기어들었습니다. 저하의 글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0년 뒤에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안평대군이 웃었습니다. 그런 말은 내가 죽은 뒤에 하게. 살아있는 동안은 그냥 오늘 밤이나 즐기세. 술잔이 돌았습니다. 시가 오갔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공간에는 왕자와 신하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술만이 있었습니다. 봄밤의 꿈.
1447년 봄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의 나이 30살. 그날 밤 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꽃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아서 일찍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있었습니다. 짙지 않은 세상의 경계를 살짝 지워놓은 것 같은 안개. 발밑에는 흙길이 있었고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지편전 학사 하연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는데 꿈속에서는 살아있었습니다. 왕자 저하 이쪽입니다. 안평대군은 회를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요? 가시면 압니다.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길이 좁아졌습니다.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덩굴이 길을 덮었습니다. 이제 더는 길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앞에 무엇이 있어? 하연은 대답 대신 손을 들어 앞을 가리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앞이 열렸습니다. 복숭아 꽃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 평원에 복숭아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분홍빛, 연분홍빛, 흰빛이 섞인 꽃잎들이 바람도 없는데 하늘하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향기가 났습니다. 세상에서 맡아본 적 없는 달콤하고 은은한 향기였습니다. 맑디 맑은 계곡물이 꽃나무 사이를 흘렀습니다. 물 위에는 꽃잎들이 떠서 흘러갔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안개 아래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초가집 지붕이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곳이 어디요? 안평대군이 물었습니다. 도원입니다. 도원 그게 실제로 있어?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오지는 못합니다. 왜 나를 데려온 것이오? 하연은 웃기만 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평대군은 그 세상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주 한참을 걸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걸어도 다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도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왕족이라는 북에 형제들 사이의 긴장, 신하들의 눈빛들,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꽃과 물과 향기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떠졌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안평대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그 향기가 아직 코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저 세상을 남겨야겠다고. 안견을 부르다. 아침이 밝자 안평대군은 곧장 사람을 불렀습니다. 안겼다. 도화서의 화원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그림으로는 당대 최고였습니다. 산소화를 그리면 보는 사람마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견이 왕자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림 도구를 들고 저하 부르셨습니까? 안평대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어젯밤 꿈을 꾸었네. 예. 산길을 걷다가 복숭아꽃 가득한 낙원에 닿았네. 도원이라 하더군. 그 세상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서 자네를 불렀네. 안견은 잠자코 들었습니다. 그릴 수 있겠나? 안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낱낱이요. 안개가 어떠했는지, 꽃 색깔이 어떠했는지, 물이 어디로 흘렀는지 제가 듣겠습니다. 안평대군은 눈을 감고 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좁은 산길이었네. 바위가 있고 덩굴이 있고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지. 그리고 그 길이 끊기는 곳에서 갑자기 세상이 열렸어. 복숭아 나무가 끝도 없이 펼쳐졌고 꽃이 피어 있었네. 분홍빛이었는데 그냥 분홍이 아니었어. 살아있는 분홍이랄까. 물이 흘렀는데 그 물이 얼마나 맑던지 바닥에 돌이 다 보였네. 멀리 산이 있었고 그 아래 안개 속에 마을이 있었지. 초가집 지붕들이 보였어. 거기서 내가 한참을 걸었는데 안평대군은 잠시 멈췄습니다. 이상하게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네. 안견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감고 그 풍경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하 그려드리겠습니다. 사흘이 걸렸습니다. 안견은 사흘 밤낮을 거의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렸습니다. 붓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그림이 안평대군 앞에 펼쳐졌습니다. 가로로 긴 화폭이었습니다. 왼쪽에는 현실 세계가 있었습니다. 바위, 좁은 산길, 험한 나무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세상이 열렸습니다. 복숭아나무, 꽃, 물, 안개, 마을. 안평대군은 오래도록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다. 짧게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하, 저는 그냥 저하의 꿈을 옮겨놓았을 뿐입니다. 아니네, 자네는 내 꿈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어. 그 그림의 이름은 몽유도원도 한다고 편이었어. 꿈에서 복숭아나원을 유람했다는 뜻입니다. 안평대군은 그린 뒤에 직접 발문을 썼습니다. 꿈속의 이야기를, 그 향기를, 그 고요함을 세세하게 글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문인들이 그 그림 뒤에 찬시를 붙였습니다. 총 23편이시. 그 그림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에 존재합니다. 일본 델리대학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복숭아꽃은 여전히 그림 속에서 피어 있습니다. 세종의 죽음.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평대군의 나이 32살이었습니다. 세종이 병환 중일 때 안평대군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세종이 눈을 뜨더니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용아, 예, 아바마마 여기 있습니다. 글씨 쓰고 있었느냐? 안평대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의 곁에 앉아 있으면서도 손에 붓을 쥐고 있었습니다. 야, 좋구나. 계속 그렇게 살아라. 세종이 낮게 말했습니다. 권력은 잠시 손에 쥐다 놓게 되어 있다. 하지만 내가 쓴 글씨는 남는다. 내가 남긴 아름다운 것들은 내가 없어진 뒤에도 살아있는다. 아바마마, 두 형들이 걱정되느냐? 안평대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형제끼리 서로 아끼면 된다. 세종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거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세종이 눈을 감은 날 안평대군은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소리 없이. 세종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시대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살아있는 동안 가까스로 유지되던 균형이 그날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의 눈. 문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2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좌에 앉은 것은 12살짜리 어린 단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수양대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양대군의 책략가 한명회가 주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군 저하, 문제가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안평대군 저하입니다. 수양대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동생이 무엇을 했다는 것이냐?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무슨 뜻이냐? 안평 저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글씨를 쓰고 시를 짓고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황보인 대감도 자주 비해당에 드나들고 김종서 대감도 왕자 저하를 가까이 합니다. 조정의 중신들이 안평 저하 주변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하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양대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일부러 세력을 모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냐? 예.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수양대군이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의도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저하, 불씨는 의도가 없어도 집을 태운다. 한명회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속 지켜봐라. 그날 이후 수양대군의 시선이 안평대군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안평대군은 그 시선을 몰랐습니다. 아니, 어렴풋이는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으니까요. 마지막 모임. (1453년) 가을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무게정사에 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산문 박백년 이계가 왔습니다. 몇몇 학자들도 왔습니다. 안평대군이 새로 쓴 글씨를 꺼냈습니다. 도연명의 귀거래사입니다. 귀거래사라니 오늘은 왜 이것을 쓰셨습니까? 이계가 글씨를 받아들며 울었습니다. 요즘 자꾸 떠오르더군. 돌아가리라. 전원이 황폐해 가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으랴. 성산문이 잠시 안평대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하, 혹시 요즘 불편한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없네. 왜? 그냥 귀거래사는 세상을 등지는 내용이라서요. 안평대군이 웃었습니다. 나도 가끔은 다 버리고 어딘가 조용한 곳에서 글씨나 쓰며 살고 싶네. 도원 같은 곳이 있다면 좋겠어.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 도원은 저하 마음속에 이미 있지 않습니까? 목류도원도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 그림 속에 내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군. 그날 밤은 유난히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술잔이 비고 또 채워졌습니다. 시가 오갔습니다. 촛불이 짧아졌습니다. 돌아가려고 일어서는 사람들을 안평대군이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저하,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기다리겠네. 사람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안평대군은 문 앞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모임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계유정난의 밤. (1453년 10월) 한양의 밤이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그 밤 수양대군은 직접 칼을 들었습니다. 먼저 김종서의 집으로 갔습니다. 북방에 여진족을 물리친 노장 판종을 지키는 기둥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김종서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수양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직접 왔어. 김종서가 나왔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수양대군이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미안하오 대감.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황보인도 죽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이것이 계유정난. 새벽이 되었을 때 수양대군은 단종 앞에 섰습니다. 황보인과 김종서가 역모를 꾀했습니다. 이미 처단하였습니다. 12살 단종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거로써 수양대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주상 전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안평대군도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안평대군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체포. 안평대군이 체포된 것은 계유정난 직후였습니다. 군사들이 비해당으로 왔습니다. 안평대군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붓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한 획을 마저 쓴 뒤에 내려놓았습니다. 안평대군 저하 따라오셔야 합니다. 안평대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혐의냐? 역모입니다. 안평대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역모라.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역모를 꾀했다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안평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에 한번 서재를 돌아보았습니다.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벼루와 붓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쓰던 글씨가 아직 마르지 않은 채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그 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화도에서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배가 강화도에 닿는 날 바다에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뱃머리에 서서 그 안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꿈속의 안개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꿈속의 안개는 낙원으로 가는 길이었고 지금 이 안개는 돌아올 수 없는 섬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안평대군을 감시하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첫날 밤 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하,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붓과 먹이 있으면 좋겠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관리는 붓과 먹과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안평대군은 그날 밤부터 글씨를 썼습니다. 무엇을 썼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 시를 썼을 것입니다. 아버지 세종을 생각하며 무계정사에서 함께 시를 짓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복숭아꽃 꿈을 생각하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관리가 다시 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하 한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안평대군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알겠다. 관리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하, 자네가 죄송할 것은 없네. 안평대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안평대군은 바가를 한번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붓과 먹과 몇 장의 종이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36. (1453년) 그해 아니었습니다. 안평대군의 나이 36. 세종이 가장 아꼈던 아들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글씨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몽유도 원도를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보다 예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안평대군의 죽음을 들었을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이후 계속 왕위에 오르는 길을 갔습니다. 1455년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세조입니다.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1457년 나이 17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안평대군의 무계정사에서 함께 시를 짓던 그 사람들이 단종 보기를 꾀하다 발각되어 죽었습니다. 이 글이 사육신입니다. 한 시대가 통째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림은 살아남았다.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세조는 즉위 이후 안평대군과 관련된 것들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의 흔적을 없애고 그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몽유도원도는 살아남았습니다. 누군가가 숨겼습니다. 그 그림의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예술이 더 오래간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몽유도원도는 살아남아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갔고 지금은 일본 나라현 델리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가끔 특별 전시가 열립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수백 년 전 왕자의 꿈속 세상을 봅니다. 그림 속에는 지금도 복숭아꽃이 피어 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꽃잎이 떨어지고 맑은 물이 흐르며 안개 사이로 산이 솟아 있습니다.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낙원, 권력도 음모도 없는 꽃과 물과 향기만 있는 세상. 어쩌면 그것은 그가 진심으로 원했던 삶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때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력을 쥔 사람의 이름은 기록에 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이름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냥 역사 속 인물이 됩니다. 반면 아름다운 것을 남긴 사람의 이름은 살아있습니다. 세조는 역사에 남았지만 안평대군은 예술에 남았습니다. 역사는 흐르고 바뀌지만 예술은 그 자리에 머뭅니다. 봄이면 복숭아꽃이 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꽃을 볼 때마다 어느 봄날 밤에 꿈을 꾸었던 한 왕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력보다 예술을 사랑했던, 칼보다 붓을 들었던
36에 세상을 떠난 그 왕자를, 그리고 그가 꿈에서 본 세상이 지금도 한 장의 그림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은 세종의 셋째 아들, 꿈을 사랑했던 왕자 안평대군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곧 찾아오겠습니다.